네,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와, 지수가 3%대 오릅니다. 힘을 내, 항상 힘을 내. 내 수익을 만들어줘. 자. 야간 선물에서 3%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들 투자자분들이 장 개장하기 전부터 우리 시장도 딱 그 정도만 올랐으면 좋겠다. 뭐 지수가 오르면 이제 대표적인 우리 선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렇죠.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오를까 다들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지금 현재 구간 삼성전자는 3% 안팎의 강세,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 거의 7% 가까이 급등세 보이고 있고, 오늘은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현대차, SK 그리고 스퀘어 되게 종목들도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고요. 시장 좋다 보니까 증권주들도 엄청 강합니다. 아, 그렇죠. 미래에셋증권 11%, NH투자증권 4%대 강한 상승, 그리고 삼성증권도 현재 5% 넘는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지금 종목 가운데서는 시총 상위주 바이오 종목들 좀 힘을 내고 있고, 물론 삼천단제약은 조금 힘들지만 네. 다른 종목들 흐름 좋습니다. 자, 우리 큰 형들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3%대 상승이고 SK하이닉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대 상승이잖아요. 좋습니다. 야, 하이닉스 강하네요. 하이닉스는 뭔가 또 실적이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네.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200만 원 못 썼는데 이렇게 가서 어떻게 아유, 올라갈 때 타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뭔가 기회가 올 때. 그러면 뭐 어떻게 위기가 또 오는 걸 지금 아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잠깐 쉬어갈 때 왜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취소하겠습니다. 쭉쭉 가자. 7천까지, 8천까지. 우리 재무앵커 200만 원은 그냥 쭉쭉 이제 아이 태어난 아이 우리 유모차, 딸내미한테 유모차 사야죠. 그 금액으로 네. 예,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좋으니까. 이유는 이제 주말에 뭔가 협상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이 기대하는 그 바가 요대로 이제 순탄하게 협상해서 휴전뿐만 아니라 종전까지 가기를 바라는데 네. 아직까지 그게 마침표가 찍힌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늘 한켠에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두시고 너무 이제 저처럼 들뜨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들뜸을 제가 다 흡수할게요. 우리 바둑이님께서 2,500에서 6,000까지 왔는데 도대체 언제 살 거냐고. 너의 200만 원 언제 들어갈 거야? 다시 어떻게 3천 가길 바랍니다. 아유, 아니죠, 여러분들. 저 그럼 다 녹습니다, 제 거. 알겠습니다. 예. 200만 원은 소고기 사드세요. 예, 취소 빨라서 그 삿발사팔이 답이다. 네. 예, 여러분들의 모든 투자를 다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투자에 대한 뭐 인사이트도 전해드리고 소식도 전해드리지만 조금 더 오프 더 레코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려고 저희가 네. 전국 8도를 지금 돌고 있죠. 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의정부, 강남, 대전, 제주까지 끝내고 다음은요 5번째 지역 우리 창원으로 찾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에 우리 명순영 편집장님, 이혁진 차장님, 그리고 쿨지훈 박지훈 부장님 함께 창원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원에 이어서 마지막 지역은 수원입니다. 4월 30일 오후 2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 품에 있는 주식 투자라는 주제로 김프로 김동환 의장, 백창규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주에는 사실 신청하지 않고도 여러분 빨리 오세요 했는데 진짜 신청 안 해도 신청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모였다라고 해요. 네. 제주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도록 하겠고, 이제 다음 주에는 창원,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4월 30일에는 수원도 예정돼 있으니까 혹시 그동안 못 가셨던 분들은 이 두 지역에서 또 선택하셔서 네. 꼭 한번 이번 세미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모시고 저희 이슈 플러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전병화 연구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이제 해외채권 담당하고 있는 전병화입니다. 네. 네. 해외 채권을 원래 소개를 해주시고 아. 채권 이야기 또 금리 이야기 많이 저희랑 나눠 주셨는데 오늘은 국제 정세 좀 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앞으로는 또 경제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함께 좀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 의원님께서도 이제 해외 쪽을 어쨌든 담당하는 분들이니까 네. 국제 네. 정세에 대해서 지금 한 7주차 맞이하고 있는 요 네. 이슈를 계속 팔로우하고 계시겠네요. 너무 힘듭니다. 이제 저도요. 본업이 저도요. 채권인데 네. 부업으로 지금 지정학을 다루고 있는데 아. 저도
22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길어지고 고통스러워질 줄은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제 마음이 위원님 마음입니다. 동명상련인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22년이라고 하면 우리 로우 로우 전쟁도 전쟁도 맞아요. 네. 그때도 근데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어. 그때는 이제 코로나라서 저희가 힘들었죠. 몸이 힘들었던 그쵸, 거죠. 그쵸. 네. 지금은 계좌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계좌가 네, 약간은 돌아오고 나아지고 있죠. 있어서 그렇죠. 좀 네. 다행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상황을 쭉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이 이슈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던 최근의 이슈 한번 짚어주실까요? 뭐 최근에 어떤 지정학적 이슈를 네, 네, 말씀을 네. 드리면 될까요? 뭐 뉴스 플로우가 워낙 많이 바뀌고요. 그쵸. 트럼프 대통령 그 트위터를 압수를 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말 밤에 했던 트위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걸 네. 봤을 때는 지금 협상 국면 그리고 어제 아침에 얘기했죠. 이란이 또 협상을 간청하고 있다. 그렇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란이 하지만 암만 안 해요. 네, 암만 안 해요.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하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아침에 시장 분위기 좋게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나오면은 네. SNS에 나오면 바로 이란에서 뭔가 반격하는 그렇죠. 아니다 네. 무슨 소리냐 딱 선을 그렇죠. 그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뭐 시차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무 말 안 한다라는 거는 이란에서 좀 인내심을 갖고 미국 쪽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탠스를 좀 지켜보는 것 같긴 해요. 그 제가 요새 휴대폰에 시간을 두바이 시간을 맞춰놓고 살고 네. 있거든요. 아.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네. 장이 오후 되면 빠져요. 음. 보니까 지금 무대응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미국 시간으로 어제 밤이랑 오늘 아침 사이에 트럼프가 막 쓰는데 그쵸. 주무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이란에서. 쪽은. 네. 3시, 4시 아. 뭐 이래서 그때까지 깨 있으면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지금 좀 그래서 깰 시간 아니에요? 이제 슬슬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침 기도 한번 하고 아, 그래요. 식사하시고 좀 이따 씻고 네. 이제 뭐 무기를 챙기던지 뭐 트위터를 쓰시던지 이제 그거는 국내 시간에 뭐 한 1시나 2시 돼서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1시나 2시쯤에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이 우리는 없기를 협상? 바랍니다. 무슨 네. 소리야? 너네들이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네. 이런 내용만 이제 전해지지 않기를 네. 바라야죠. 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네. 되게 뭔가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준비했는데 네, 저희가 맞아요. 자료도 네. 따라가면서 네, 또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를 콕 집어주시면은 그 부분 조금 더 딥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여기를 이란에서는 통행세를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우리가 여기를 일단 봉쇄를 하겠다. 봉쇄를 봉쇄하라. 봉쇄를 봉쇄한다. 이란하고 약간 어떤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통행이 네. 나올 시에는 뭐 마약선을 납포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협상의 어떤 카드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협상 카드다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이제 JD 벤스 부통령이 네. 이제 그만두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핵 얘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핵이 진짜로 미국의 문제였으면 핵에 관련된 액션을 했을 겁니다. 네. 뭔가 핵 발전소를 건드린다던가 네. 핵 개발 시설을 건드린다던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봉쇄를 봉쇄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는데 요번에 협상안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핵 문제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맞아요. 네. 근데 약간 거기에 대해서 정신 승리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다 사실상 붕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는 약간의 타협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호르무즈인 것 같아요. 저희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팩터도 호르무즈인데 문제는 이런 거였죠. 미국과 친한 우방국들은 호르무즈에서 막았어요. 근데 이란 배나 중국이나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배는 다 돌아다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란이 지금은 호르무즈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용인할 거냐? 얘네들이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은 뒷구멍으로 돈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봉쇄를 하면 같이 굶자라는 얘기죠. 네. 같이 굶다 보면 이제 밥이 먼저 떨어지는 쪽이 지니까 그렇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양쪽의 레드라인을 좀 확인했을 때 저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 쪽으로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봉쇄라는 카드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얘기로는 뭐 제한적 타격 이런 얘기들도 오가는데 그렇죠.
위협은 있지만 실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실천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봉쇄였다. 그러면 이번 주말간 협상에서도 제일 키팩터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좀 하게 됩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은 어쨌든 근데 미국의 그 군함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강경한 상황이 다행히도 아직은 펼쳐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에 이어서 만약에 지금 가장 이제 핵심 쟁점 중에 하나 이제 핵까지 만약에 내려두면 미국은 와 이거 우리 다 이겼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미국의 승리 선언은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거겠죠. 네. 제일 키 포인트는 그걸 것 같고요. 네. 좀 고민을 해보면 이 모든 거의 시작은 사실 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과거로부터 이제 뭐 히스토리가 쭉 있죠. 그래서 이란이 1980년대 이후부터 한 40여 년간 핵을 개발을 해왔고 자기들의 자위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핵을 개발해 왔는데 이게 실상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안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란이 핵을 보유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란이 순수하게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이제 JCPOA를 2018년도에 탈퇴를 했던 이유도 사실은 겉에서는 협상을 했고 근데 사찰은 잘 안 받으려고 했고 뒤로 이제 농축우라늄 만들고 있었던 게 이제 좀 보여지는 게 그들의 어떤 신뢰를 깼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약속은 못 믿으니까 미국은 IAEA라든지 사찰을 받으라고 요구를 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협의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러면 이란이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 이란은 또 혁명수비대 쪽 강경파가 그 정권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미국이랑 협상을 해서 뭔가 제재 완화나 이런 거 받는 건 좋은데 지지 기반에 대한 어떤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협상을 하는데 지금의 미국이 협상하는 언론들 많이 나왔어요. 사실상 이란의 항복 선언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항복 선언의 반대급부가 뭔가 페이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협상에서 오고 가는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 뭐 시점입니다. 사실 뭐 1차 협상에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뭐 정말 극적인 타결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다들 기대하고 있는 분들 정말 1차에서 만족스러운 협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초기의 공격 목표는 일단은 이란의 이 미사일 쪽이었거든요. 탄도미사일 쪽. 근데 많은 부분을 타격하고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이란 측에서는 우리 지하시설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양이 보관되어져 있고 네. 발사대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뭐 이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저는 뭐 이란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거든요. 네. 그냥 이제 나오는 보도를 보고 종합을 해서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많이 파괴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측의 입장은 파괴가 됐고 뭐 지하에 숨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이 꺼내서 쓸 수 없으면 그거는 소용없는 거다. 아하. 그래서 뭐 지하에 숨어 있는 네. 거 알겠는데 올려서 몇 번 쏘면 위치가 나오니까 타격하면 그만이다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측에서 보는 팩트는 이란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공습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포인트고 이란은 숨겨놨다. 우리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미국 측의 자료에 따르면 뭐 그렇게 많이 못 부셨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의견이 되게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들이긴 네. 합니다. 지금 자료를 되게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네네네. 여기 아깝거든요. 우리 혹시 위원님께서 네 장표를 같이 보면서 그럴까요? 저희랑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넘기면서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 네, 좋을 것 뭐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 이거 뭐 업데이트가 완전 최근까지는 되진 않았습니다. 네. 왼쪽 그림을 보시면 3월 말 정도 이후부터는 실상 뭐 이란 쪽이 다른 지역에다가 뭐 쏘는 횟수가 너무 적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측은 요거를 보면서 이제 뭐 시설들을 많이 파괴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보통 이제 이런 이슈들을 시장 참가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전쟁 목표가 1에서 100 정도 있다라고 치면 쉬운 거 한 70%는 금방 됐어요.
왜냐하면 이란도 왜 저희도 알겠지만 총알이 빗발치면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능력들은 많이 제한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경계하는 게 이제 어려운 30%를 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게 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수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하루 반짝 되게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좀 시장이 조심했던 이유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말에 과연 그러면 협상이 될까? 네. 협상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협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꾸 서로 미사일 쏘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조건들인데 네. 이 조건들을 과연 서로가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란 쪽의 요구 사항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 언론을 통해서 다들 많이 아시긴 하는데 배상 문제일 거예요. 이란. 네. 네, 이란이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카드에서는 배상이고 보상과 배상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너네가 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걸 인정해라는 요구고 두 번째가 계속 말씀드렸던 호르무즈 네. 이거 통과 여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유권이죠. 영유권에서 통행료를 받는 부분들을 인정해라라는 건데 이것 또한 미국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고 그렇죠. 네. 여기 왼쪽에 있는 뭐 핵무기 개발 포기, 우라늄 농축 이건 또 정권의 존립에 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각해 보면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네. 여기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인상들도 꽤나 나올 수 있는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질질 끌리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했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오늘도 분위기가 좋고 한 거는 일단은 시장은 되게 냉정하게 학습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최악의 최악도 있겠지만 네. 최악 정도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최악의 상황에서 살고 있죠. 네. 호르무즈가 이미 막혀 있는 상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네, 유가가 100달러에서 살고 네.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최악 정도는 반영을 했고 여기에서 더 최악이 뭐냐라고 보면 협상이 깨지고 네. 미국이 그러면 경고했던 것처럼 이란에 있는 뭐 민간 시설을 공습을 한다. 그래서 뭐 석기 시대를 만든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만 석기 시대로 갈 리는 없으니까 같이 죽자인 거죠. 그게 정말 최악이겠죠. 이제 중동 시설, 중동 지역의 원유 시추 시설들 파괴하고 하면서 이제 호르무즈 협이 막힌 것과 똑같은 상황. 네. 공급량이 줄어드는 그런 게 정말 최악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 두 당사자가 협상 테이블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더 최악으로 가진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거기서부터는 또 다시 기회가 어디 있는지를 좀 포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6,000포인트를 다시 30거래 정도 만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는 5,993포인트 선이고요. 다시 6,000선을 장중에 또 회복하는 기세등등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꼭 6천 갔다가 살짝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잠깐 또 힘 모았다가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좀 기분 좋게 그렇지만 여기 또 준비한 내용은 딥하게 저희가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니까 자원의 저주라는 키워드가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에너지 안보를 계속 이 중동 전쟁에서 외치고 있는 거고 네.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공급망의 재편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그 가운데는 자원이 있는 건데 네. 그 이야기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제 뭐 자료를 몇 개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반복되는 역사들을 겪을까인데요. 저희가 석유가 없이는 사실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장 여기 불도 꺼져야 될 거고 차도 못 할 거고 뭐 신선식품도 사실 냉장고에 들어있는 게 다 상하잖아요. 네. 전기가 없으면 그거의 시작이 에너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이 어쩌면 이 중동 산유국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부를 일궈줬는데 그게 저주가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보통 이제 자원의 저주라고 하면 이제 중남미에서 이제 뭐 잘 뭐 열심히 일 안 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지정학적 리스크랑 연계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비탄력적인 재화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를 줄일 수가 없는 이런 물건들이 생산되는 곳에서 네.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 자체가 좀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중동에서 몇 번 이슈가 있었던 건 다 익히 아실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러면 한 서너 배 정도 값이 오르는 게 예산일이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러면 문제가 생기냐인데 이란의 지금의 문제가 시작됐던 역사랑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에너지 자원이 개발이 되고 그 부를 공평하게 나누면 괜찮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빈살만 혼자서 다 먹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나눠주고 일은 안 시키고 대신에 좋은 일자리만 시키고 힘쓰는 건 다 외국인 사서 쓰고 네. 그러면 다 해피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정 체제 옛날에 한 100년 전에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소수의 기득권층만 부자가 되고 아닌 이제 그런 지역들은 아닌 사람들은 힘들게 살았죠. 여기서 오일 쇼크가 조금 민생고를 가중시킨다던가 해서 이쪽 지역에 뭐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던가 정권 전복이 나온다던가 라고 하면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원으로 돈을 많이 번 게 그 사회 내에서의 뭐 불균형, 양극화 네.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생산량이 없어지죠. 그랬던 부분들이 이제 계속 저주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제목에서 보시면 지정학적 도미노라고 이제 제가 자료를 적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하메네이를 죽였을까? 죽일 수 있었으면 진즉에 죽였든지 네. 아니면 안 죽이는 게 맞았을 건데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거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표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드려도 괜찮아요? 네, 네. 이거 네. 스토리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2차 오일 쇼크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랍 혁명이었어요. 저때가 그러면 80년대예요? 79년입니다. 79년. 한 50여 년 전이죠. 네. 호메이니가 결국에는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있던 팔레비 왕조가 부패했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유 개발 이권을 자기가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봉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가 이득을 봤냐면 네. 소련이 이득을 봤어요. 소련이요. 되게 너무 옛날로 가죠. 근데 거기서부터가 지금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네. 소련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산유국이니까. 그러면서 소련 내부에서도 가진 자랑 못 가진 자의 공산주의인데 갈라집니다. 올리가르히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 석유 재벌.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소련 내에서도 석유가 나는 나라가 있고 안 나는 나라가 있거든요. 연방이니까. 연방이죠. 거기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나는 나라에서는 물가 급등이 엄청 살기 힘든 거예요. 네. 아니 공산주의인데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물가가 올랐는데 나는 못 사는데 쟤들은 잘 사냐. 네. 그래서 소련이 깨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좀 나중에 여기 보여드릴 요건데 고르바초프가 이제 물러나게 되고 옐친이 러시아 대통령이었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랑 소위 말하는 협상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제일 중요했어요. 네. 우크라이나가 제일 사이즈가 컸으니까 너네 같이 가자 그랬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독립할게요. 국민들이 이제 소련 싫대요. 갈라먹기 싫고 우리끼리 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옐친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독립하자. 근데 옐친이 그 다음에 잘했냐?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온 게 푸틴이에요. 네. 푸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푸틴이 그럼 옐친이랑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패 척결, 올리가르이 척결 그 끝났어요. 그리고 중국이 나오면서 아까 전에 여기 유가 보시면 이제 유가가 엄청 낮아요. 푸틴 집권기에. 그러다가 중국이 잘 되니까 유가가 수요가 느니까 엄청 늘었죠. 네. 사우디 치킨 게임 나오기 이전까지. 그러면서 요 기간 동안 푸틴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더 집권을 하고 싶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를 뭘 하냐면 우리가 다시 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 나를 뽑아주는 국민들은 약한 옐친보다는 강한 푸틴을 요구를 했고 내가 강한 푸틴이고 잘 살게 됐으니까 뭔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러우 전쟁 전에 막 이런 글을 씁니다. 본인이 안 썼겠죠. 근데 하여튼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근본적으로 같았고 이 소련 해체에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분리된 게 우리의 너무나 큰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연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합니다. 당연히 나쁜 일이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러시아가 못 이겼어요. 네. 아직도 하고 있죠. 그렇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의미냐면 이 전선이 확장이 안 되는 과정에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미사일이랑 드론 쏜 건데 끊임없이 소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이 무한이 아니잖아요. 무한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지원을 하는 힘이 빠졌어요. 러시아가. 러시아가 어디에서 이제 힘이 빠졌냐면 여기인데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까지 왔어요. 네. 이제 소련에서 시작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리아까지 왔습니다. 러시아가 원래 시리아랑 이란을 도와줬는데 시리아가 무너지면서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전투기가 뜨면 요렇게 갑니다. 네. 근데 이라크는 이제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고 영공을 이란에서 여기서 이제 공격을 받으려고 치면 얘네들이 원래 알려줬어요. 아사드 방공망 정권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네. 날아가고 있다. 알려주면 대비를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얘네들이 힘이 빠졌어요. 네. 체크가 안 됩니다. 정권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비행기가 이렇게 나가도 몰라요. 아, 그럼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는 걸 모른다는 거는 미사일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어. 이라크는 아니까 지난번에 저희 왜 약속대련 했던 것처럼 이란 쏘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요격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만큼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이란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두드려 맞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나는 감옥에 가게 생겼고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시리아 아끼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뭔가 하기 좋고 네. 모사드 요원들이 하메네이 위치 잘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 잘하면 딸깍하면 한 번에 하메네이를 보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지금의 사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노라고 했던 게 자원의 저주로 시작됐던 어쩌면 이제 이란 혁명에서 시작됐겠죠. 네. 이란 혁명에서 시작된 도미노가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 흐름이 흐르고 흘러서 시리아와 지금 이스라엘 문제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이제 이유 없는 무덤이었고 다 과거에 저희가 왜 나비 효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뜻밖의 나비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서 흐르고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야, 그럼- 저는 지금 이 중동에서의 러시아 그리고 이 자원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번 중동 사태 이후에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겠지만 뒤에서 웃는 거는 러시아다. 제재가 이제 풀리면서 자기네들 원유도 이제 팔 수 있게 됐으니까. 근데 저는 러시아의 빈자리를 중국이 채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의 휴전의 막판 타결에 있어서 중국이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란을 좀 돕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빈자리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휴전 중인 상황에서도 왜 레바논을 아직도 공격을 하고 뭘 얻고자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뭐 제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도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는 거 원치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의 역봉쇄라는 게 사실상 중국으로 향하는 이란 선박을 제재하겠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러시아유에 대해서 제재가 좀 풀렸잖아요. 그럼 러시아에서도 중국에다만 석유를 팔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여태까지 사실 채권 시장에서도 놓고 봤을 때 중국만큼 안정적인 나라가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뭐 금리가 뭐 1%씩 올라가고 하는데 중국은 거의 똑같았거든요. 이번 전쟁 사이에. 네, 이번 전쟁 한 달간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이거를 이제 해제하고 싶어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호르무즈가 막힌다거나 그러니까 그 중동의 이슈가 생기면 궁극적으로는 중국도 비싸게 에너지 수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라도 중국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스라엘은 왜 레바논을 때리냐인데 결국엔 헤즈볼라 때문이겠죠. 네. 이 실상 레바논에서 원래는 헤즈볼라가 원주민은 아니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정권화돼서 어떤 정당화된 세력이 됐는데 결국 이 시아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는 불법 점거자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예 뿌리 뽑는 거는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두더지 잡기를 하는 것처럼 네. 다 이렇게 뿅망치로 때려서 잡으면 좋지만 저희가 느리잖아요.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다 죽이진 못할 겁니다. 근데 계속 끊이지 않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최대한 힘을 빼놓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저는 이해관계도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미국은 중동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게 최근 수년간의 흐름이었고 네. 그래서 적당히 하고 이제 빠지고 이란한테 잘 보여서 합의를 해서 이스라엘 안전하게 해주면 우리 나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걔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건을 저질렀고 미국은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이대로 나가버리면 그 마찬가지로 또 못 믿는 거예요.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데서 돈을 벌어서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지? 우리 또 싸워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레바논을 때린다던가 이런 것도 최대한 힘을 빼놓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이란이 저항의 축 지원을 포기를 하면 땡큐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언젠가는 돈 받아서 무기 모아서 또 공격할 수 있다. 네,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냥 끝까지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란은 휴전을 원하지 않고 종전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네. 종전을 굳이 그럼 외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전이 돼야 일단은 자기네들이 안전하겠죠. 기본적으로 휴전은 언제든지 재개가 될 수가 있고 불안감을 좀 없애기 그렇죠.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신이 너무 많고 본인들도 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네. 신뢰가 없다 보니까 네. 다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라도 이제 해달라. 네, 카드를 맞춰보는 곳에서 이란에서 원하는 것도 이런 거죠. 미국의 일방적인 뭐 안전보장 이런 거 안 믿고 다른 나라들까지 껴서 우리를 같이 지켜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미국도 이란을 못 믿어서 IAEA 같은 국제기구가 상시 감시하게끔 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고 네. 이란도 반대로 미국 쪽에다가는 너네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껴서 움직이지 못하게 약속을 박아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이란의 속내가 어떻게 됐든 이란은 지금 불안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계속 종전을 외치고 있고 네. 저 어떻게 지금 휴전 협상을 하지만 종전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카드를 맞춰보는 상황이라고 봐요. 서로 이게 패가 맞나 안 네. 맞나? 분명히 이견은 있습니다. 너무 괴리가 크지 않나요? 네, 핵 너무 관련해서는? 커요. 너무 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키가 그런 것 같아요. 이란한테도 승리의 명분을 줘야 되고 네. 미국도 승리의 명분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서로 간에 협상이 되는 네. 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다른 조건들을 봤을 때 뭐 배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제재자산 동결 해제라든지 종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박자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핵 문제가 빅딜이 나온다면 그래서 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징수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미국한테 안전체제 보장을 받게 되는 걸 얘네가 신뢰를 하면 네. 미국 쪽에다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배상 말고 너네가 부흥 재건 작업 지원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보면 희망 회로가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 시작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국한테 단지 우리가 돈을 받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승리했다라는 혹은 뭐 이겨냈다라는 명분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미국이 주기가 좀 어려운 거죠. 서로 이겼다로 네. 끝날 수 있는 전쟁이다. 그러면 저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네. 여기서 두 나라 사이에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지금 뭐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지만 네타냐후 총리. 저는 이스라엘을 빼놓고 두 국가가 협상을 할 수 있을까? 미국과 이란이 그냥 우리 둘만 끝냅시다를 할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은 네타냐후는 자신의 뭐 사법적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금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간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빠진 두 나라의 협상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닌 것 같던데요. 이번 1차 협상의 결렬에 가장 중요했던 키도 갑자기 벤스 부통령이 그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이유가 네타냐후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얘기가 있습니다.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거는 정보가 정제돼 있고 하나로 완결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쵸. 되게 산재돼 있죠. 맞아요. 네. 누구는 이렇게 아.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너무 많아서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아예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미국은 결국 중동 전략에서는 자기네들이 억지력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합니다. 네.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방위는 공짜가 아니다. 돈 내는 사람들만 방위해 줄 거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방적으로 투자가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안전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느끼고 있는 공포를 해결해 주고 나가는 게
미국의 이번에 협상 전략 중에 하나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였냐라고 보면 핵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고 이란은 아직 없는데 1980년도에 이제 호메이니가 이란 정권 장악하고 난 다음에 네. 이라크랑 전쟁을 해요. 거기서 지는데 지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호메이니는 죽고 하메네이가 올라와서 핵 개발합니다. 우리가 고립돼 가지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핵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핵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나는 핵이 있는데 이란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이제 핵은 똑같이 소거가 되죠. 그러면 재래식으로 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핵 문제를 빨리 해결 짓는 게 그런 것에 상당히 중요했던 이제 협상의 내용인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호르무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연장선상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번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이미 배려는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네타냐후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킨다? 그거는 협상이 끝나고 나면 아마 해결되지는 않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사실 최근 7주 사이에 계속해서 이 전쟁 관련한 이슈가 다양한 모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관련한 내용을 좀 추려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우리 원래 위원님의 전문 분야가 네. 채권이잖아요, 해외 채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에 전쟁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금리 향방은 어떻게 갈 네. 것인가가 맞아요. 그게 또 제일 관건인데 중요하긴 하죠.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궁금해요. 결국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 네. 중동의 협상 시나리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권에서는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이제 2주 네. 말고 막 45일도 그렇죠. 얘기 네.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2주가 아니라 추가 40일, 네. 추가 60일.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 항목 중에서 6개는 합의를 봤다. 근데 4개가 안 돼서 우리가 좀 더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지금도 유가는 $100거든요. 네. 맞아요. 1분기는 국제 유가가 높았고 2분기도 국제 유가가 $100 가까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걱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이건 워스트에 가까운 시나리오이긴 해요. 네. 지금 금융시장이 안도할 수 있는 이유는 중앙은행들이 전략적인 인내를 하고 있는 거다라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3월 물가들이 나왔잖아요. 3월 물가들이 대부분 다 높게 형성이 됐는데 네. 높게 형성됐지만 중앙은행들에서 되게 호키시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네. 파월 의장도 뭐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전쟁이 1차, 전쟁은 전쟁 시나리오대로 갑니다. 네. 그리고 2차는 전쟁이 미치는 물가의 영향이 중앙은행의 행동을 언제 바꾸냐겠죠. 네.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뭘 걱정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자료 왼쪽에 보시면 중앙은행들이 얼마까지 내가 인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 중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네들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부정적 시나리오부터는 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긴 하거든요. 네. 이때가 얼마냐면 브렌트유 기준으로 한 $120 선, 네. 가스가 한 70유로 정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앙은행들의 어떤 행동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 네. 평균 값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동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제한이 되면 다들 각자 비축유를 쓰게 될 거고 그건 언젠가는 바닥이 나거나 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거고 그러면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거예요. 그 뭐 간단한 그림이죠. 수요와 공급 곡선이 되게 비탄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값은 많이 올라가요. 네. 그 유가에서 2번 봤죠. 1차 오일 쇼크 때 3.5달러 하던 에너지가 이때 가면 한 15달러까지 갑니다. 한 4배 정도. 1차 때. 네, 1차 네. 때. 2차는 15달러 하던 게 한 40이 가요. 아유, 엄청난 2배 이상 올랐잖아요. 이거를 지금 유가로 환산해 보면 요때는 한 40불 좀 안 되던 유가가 요때 높았을 때는 한 80불, 한 2배 정도. 그리고
2차 때 피크가 얼마였냐면 지금 기준으로는 한 160불 정도 돼요. 네.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어떤 포인트냐면 네. 금리를 인상을 하면 경제 활동이 좀 어렵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요를 줄이는 거는 효과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네. 다만 왜 올리냐 이게 포인트인데 저희가 22년도부터 제가 이제 지정학을 좀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에너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인플레로 사람들이 많이 되었죠.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불과 3, 4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유럽이나 영국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유가가 올라가 있는 거는 오케이예요. 이거는 한두 달 오르고 빠지면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당장 저만 해도 또 물가 올라가겠네. 그러면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반대로 기업은 또 공급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마진이 줄어드네. 판가에 전가하고 싶은데 그렇죠. 우리는 이 게임을 3년 전에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긴축한다가 이제 3월 중에 제일 우려됐던 부분들이었죠. 지금은 협상 국면이라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 건데 네. 길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긴축의 가능성이 꽤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페드는 입장이 좀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를까요? 이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 기름이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은 기름이 안 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좀 더 걱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3월 미국 연준의 회의에 보시면 올해 성장률이 올라갔어요. 내년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 해도 올라갔고 네. 중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리도 더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더 높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근데 이런 얘기죠. 그럼 미국 자체는 이 오일 쇼크가 간접적으로 영향은 갑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만큼 엄청 힘들지 않다라는 근데 표현인 미국 것 같아요. 현지에서도 뭐 갤런당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라가서 네. 뭐 화물차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서민들한테도 굉장히 맞아요. 큰 충격이다라고 맞아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일단은 민생고는 맞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빠졌냐? 그렇진 사실 좀 아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올해 조금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을 때 중립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물가에서 엄청나게 올라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장기화되고 협상이 안 되고 호르무즈가 불타고 이러면 당연히 불가피하게 고통스러운 긴축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안 간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조금 다르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중앙은행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투표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들인데 위원들에 대한 성향 평가죠. 연준의 위원들은 투표권이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연준이 되게 매파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일부는 올해 동결에 투표한 그 위원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이들 중에 몇 명이 투표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동결의 매파적인 성향은 올해는 의사결정권이 별로 없어요. 네. 반대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아시겠지만 스테판 마이런이나 뭐 월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글로벌 경기는 힘들어질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럼 미국은 자기 고유의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투표 공학적으로 연준 내에서의 세력권을 봤을 때에는 금리 인상에 되게 민감한 사람보다는 지금 경기에서는 조금 더, 왜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3.75잖아요.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3.1인데 네. 따지고 보면 3.0에서 3.25 사이일 겁니다. 3.125. 네. 그러면 3.25가 중간이에요. 아직도 중간보다 높다. 두 번 내린다라고 하면 중간까지 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외 채권을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두 달 정도니까요. 3월 물가 높고 4월 물가 높다라고 해도 이달 중에 타결이 되면 그냥 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두 달의 기억이지만
다시 원래 펀더멘탈로 돌아갈 거고 사람들의 어떤 인내심, 경계감이 바닥나기 전에 돌아온다. 그러면 중앙은행도 지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본다. 금리 인상은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안 되고 워스트로 가서 뭐 불이 타거나 뭐 계속 봉쇄가 되거나 하면 중앙은행들도 저희들도 인내심이 바닥이 나겠죠. 네. 사재기를 막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가 올라갈 거다라고 걱정을 하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외 수요 하락은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를 고려해 봤을 때는 미국은 또 좀 다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사실 우리 시장이 전쟁 전에는 인하해 하면서 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가장 네. 키 포인트는 이제 고용 안 좋으니까 그거 보고 인하해. 지금 인플레이션은 뭐 크게 변화가 없어였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만한 상황이 펼쳐졌단 말이죠. 그 앞으로의 시나리오에서 인하가 없더라도 동결만 해도 시장은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진 않아요? 네, 지금도 동결한다라고 해서 환호한다라기보다는 인하가 없어져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인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인상이 없어져서. 없어져서. 네. 인상이 없어서 좋아하는 거고 결국에는 인하를 하면 좋아하겠죠. 인하를 당연히 시장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시장이 지금은 옛날처럼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채권 입장이니까 채권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은 너무 고통스러운 금리 인상일 거다. 만약에 인상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 왜냐하면 옛날보다 수요는 좋지 않고 경기가 힘들고 물가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충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면 어쩌면 좀 금리 인상이 좀 가혹하죠. 가혹하면 아마 수요는 많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은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턴 T0 시점에서는 유가 충격으로 금리를 올린다. T1 시점에는 힘들어진다. T2 시점에는 그럼 내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조정 이후에 다시 뭐 반등하는 시장이라든지 채권 금리 입장에서는 올라간 다음에 다시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WTI, 브렌트 각각 한 97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가가 언제 잡히느냐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금리의 향방도 그렇고, 아유 진짜 기름값 저도 주유소 앞에서 매일 3만 원만 넣어야지. 3만 원만. 그게 2,000원이에요. 예, 평균 2,000원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율 있는데 기준으로. 이제 케빈 허시 말고 다른 케빈이죠. 백악관의 이제 케빈 해식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경제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호르무즈해협 재개방될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정상화가 될 거고 그러면은 뭐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희망사항일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당분간 유가 우리가 봤던 60불대, 70불대 아 이건 좀 힘들다. 한 90불대 정도, 80불대 후반 정도에 머물 것이다. 그러면은 금리는 사실 향방이 딱 우리가 동결 혹은 인하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개인이 생각을 해도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유가가 뭐 해시의 말로는 아주 희망찬 시나리오. 그렇죠. 굉장히 좀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60불 때까지 다시 간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한번 에너지 쇼크에 대었고 그러면 이번에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과연 우리가 비축해 놓은 에너지가 과연 넉넉했냐라는 퀘스천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많았다라면 저희가 걱정 안 했겠죠. 물론 비축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중동 지역의 문제가 클리어하게 해결되고 완전히 뭐 이슈가 없어진다라면 오케이지만 그러니까 헬시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완벽한 중동의 어떤 리스크 완화, 이란의 안보 확정되고 이스라엘도 안정되고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항행하면서 물동량이 많이 풀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국제유가에 비싼 가격을 안 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다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좀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지금 왜 글로벌 비축량을 많이 소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를 채우려는 움직임도 있을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략적 비축률을 한번 많이 푼 다음에 지금 다시 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급락하는 이슈는 사실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가는 속도가 상당히 조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국제 유가의 포워드 커브를 보면 지금 한 70달러 선에 12개월 이후물이 형성돼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70달러 이하까지는 아직은 시장이 기대를 하진 않고 있다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사실 장밋빛일지 아닐지 협상이 완전하게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물가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하면은 이 종료가 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는 아 이거 전쟁 끝나면 금방 유가 내려올 거야라고 했지만 어제 또 그 스탠스가 좀 달라졌어요. 가을까지는 맞아요. 네. 지금과 비슷할 수도 올라갈 수도 좀 내려갈 수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예전과는 스탠스가 좀 네. 달라졌다라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중요한 건 연준 그분들이 네. 과연 지금의 물가를 보면서 이게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인지 네. 그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죠. 지금은 뭐 인상을 생각할 레벨은 아닙니다. 인상을 그러니까 생각할 레벨은 파월 아니다. 의장이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했던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지금 물가 높은 거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물가 높은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인데 그 기대 인플레는 되게 낮거든요. 그러면 사람들도 지금은 다들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이벤트 해소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라고 하면 이제 높은 물가를 반영한 행동을 안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금리 인상을 우려해야 될 상황은 사실은 막 전쟁이 격화되는 거 아닌 최악이 아닌 이상은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보면서도 그렇고 뭔가 악재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곧 풀릴 거라는 희망을 더 많이들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희가 아직 휴전 중이고 네.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한 시나리오는 매번 공부를 했지만 이번 전쟁이 단기에 끝난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는 시나리오에 대입을 해가지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좀 급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네. 거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는 아니죠. 단기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넘어섰다고 보시는 네, 거죠? 단기는 넘어섰고 벌써 네. 2달 가까이 이제 한 달 반 지났으니까요. 점차 중기로 가고 아까 ECB 케이스에서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인데 ECB가 애드버스 시나리오 좀 안 좋은 시나리오로 생각했던 거는 2분기에도 고유가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이미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중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2분기 안에 협상이 안 된다라고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시간의 그 문제인데 2분기 중에 일찍 좀 4월이나 중에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중앙은행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20이나 다른 지역들은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정책을 바꿀 만한 요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계심은 갖고 있대. 지켜보겠다. 그러면 시장이 여기서 안도할 수 있는 포인트일 거고 미국 역시도 물가가 지금은 좀 올라 있기는 하죠. 그리고 4월 물가도 이렇게 되면 좀 오르겠죠. 근데 안정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시차를 두고서 금리가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뭐 6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거는 당연히 미뤄질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얼마나 반영돼 있는가 가격 레벨에 따라서 볼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 그러면 환경은 달라진 게 없죠. 그러면 뭐 위험 자산이나 안전 자산이나 지금 가격이 어떤 걸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재점검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반영이 워스트를 반영하고 있던 자산들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익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거고요. 리스크를 다 무시하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약간은 또 좀 조심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채권 투자하는 거는 어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매력도를 좀 여쭤보고 그래서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아. 봐요. 다른 지역에서는 금리 인하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글로벌 금리가 다 많이 내려와서. 네. 근데 지금 조금 높은 데는 그나마 미국입니다. 미국 금리가 또 그래도 뭐 유가에 약간 절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시장 금리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 금리가 아주 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약간 저렴한 영역에 와 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가격이 대폭 올라갈 만한 상황이냐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대폭 올라갈 상황이라고 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추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쵸. 아시잖아요. 원래 채권이 잘 될 때는 경기 침체인데 연준 전망을 봐도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건 아니고
이자율 확보 목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금리 확보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는 네. 가능하지만 아주 뜨겁지는 뭐 않다. 정말 네. 열풍 불었었던 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그런 그렇죠. 탈실현에 네. 대해서는 기대를 조금 낮춰야 네. 된다. 우리 존혜님께서 금리가 낮은데 채권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힌트를 주시면서 우리 또 전병화 위원님과 거의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채권 전문가시다 보니까 일단은 고금리가 계속될 때 채권 말고 우리 증시 쪽으로는 좀 어떤 또 힌트를 주실 수 있을지. 고금리요. 근데 지금 금리가 그렇게 고금리일까요? 저는 그런 퀘스천이 사실 있기는 해요. 기준금리가 이제 과거에 저희 제로금리 때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긴 한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미 충분히 적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상 시장 금리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기준 금리도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전 고점에 비해서 한 2% 남짓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시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호조를 보였던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채권 금리라는 거는 조달 금리 어떤 상황이고 감당해야 될 비용의 문제였고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은 제가 뭐 그쪽은 전혀 뭐 전문성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네. 데가 이제 조달 금리도 높겠지만 더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금리가 주식 시장에 큰 제약 요인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들 기업들이 더 잘 벌 수 있냐 이런 포인트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의 성장률 전망을 봤을 때는 이들 기업이 못 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긴 지금 실적이 너무 또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좀 걱정했던 항공 쪽도 지금 뭐 대한항공도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물가가 또 실적이 언제 또 반영이 되고 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병화 위원님 본업에 집중하는 그날을 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중동 쪽이 요즘에 이제 본업이 돼버리셔가지고 아니에요. 네.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우리 전병화 위원님은 또 그 히스토리컬한 내용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저는 보니까 다 처음 보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자, 중동하면 두 쪽9밖에 몰랐던 여도온도 7주차 중동 얘기하고 있느라 참 네. 힘든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하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수밖에 지금 뭐 기도 없습니다. 메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믿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이제 두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지수 흐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5,984포인트 6,000 찍고 살짝 밀리긴 했는데 여전히 3%대 코스닥도 2% 넘는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란 시각으로 오후 이제 1시쯤 돼서 과연 이란 쪽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에 그렇죠. 따라서 네. 오후장이 밀릴지 더 끌어올려질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얘기가 들려오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